더듬이.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작업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말씀드린 MM카 트립틱입니다. 뭐 이제 이건 전시는 사실 아니고 MM카에서 전시된 뮤지엄. 뮤지엄 전시 그죠? 네, 전시 이름이 뮤지엄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전시 이름 뮤지엄이고 그곳에 설치했던 야나 오일러의 작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게 꽤 오래 했던 전시죠? 꽤 오래 했죠. 왜냐면은 대단한 그죠. 대형 전시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문을 잠시 읽어드리자면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현재 미술관은 항상 다른 미술관이 되어야 한다. 끊임없는 변화와 무력감과 같은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시대에 전시 뮤지엄은 개방과 새로운 공간 점유를 추구한다. 기간에 대한 비판적 질문보다는 기간의 가능성들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냥 전시에 대한 간략한 좀 내용이 좀 있으면은 이해라기보다는 맥락을 좀 파악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전시에 근데 되게 걸출한 작가들이 많이 참여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독일에서 솔직히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 가봤을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너무나도 큰 전지여서. 뭐 요셉 보이스 또 누가 있을까? 뭐 야나 오일러도 저희가 말한 야나 오일러도 그쵸, 있고 그리고 온카와라. 유명한 사람으로는 트레이시 에민, 온카와라, 부르실리엔 바이스, 보루스 나우만, 키펜베어고도 있고 저희가 본편 때 얘기했던 그죠? 뭐 토니 콘라스, 피슐리엔 바이스, 뭐 그냥 독일에서 유명한 작가, 뭐 사이톤블리까지 해서 다 나온 전시여서 야나 오일러 개인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전시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두근두근했을 거예요 아마. 그 축구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약간 손차박 라인, 손흥민, 그러니까요. 차범근, 뭐 박지성 라인. 온라인. 이제 그런데 약간 편입된 느낌이 아닐까.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전시였을 거고 재밌는 거는 야나 오일러 혼자만 여기서 이제 맞춤 작업을 제작한 느낌이에요. 이 건축의 그렇죠. 공간에 뮤지엄, 대해서 네, 공간에 맞춤 제작한 느낌. 뭐 다른 작업들은 이제 고인들도 계시고 뭐 옛날 작업들 갖다 썼을 텐데 이제 야나 오일러는 이 전시를 위해서 이 중요한 전시를 위해서 작업을 한 거니까 사실 본인도 대단히 심혈을 기울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작업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아마 사진을 보면은 훨씬 이제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립틱은 삼면화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의 구성물로 이루어진 이제 형식이 트립틱이란 건데 그래서 세 개의 파트들이 존재합니다 작업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상단에 회화가 있는데 제목은 MM카 트립티콘 아우겐블릭입니다. 이제 아우겐블릭이란 것은 뭐 찰나, 그죠. 순간 아니면 얼핏 힐끔 보는 뭐 시선, 순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눈 깜빡임 같은 느낌도 있고 모먼트 같은 느낌이죠. 그죠. 모멘트 같은 느낌. 그리고 중간에 이제 다리에 부착된 구조물이 존재하는데 그 구조물의 제목은 MM카 트립티콘 우어슈프릉입니다. 이제 우어슈프릉은 이제 기원. 기원이죠. 재밌는 것은 이제 이것이 여성의 사타구니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그냥 대충 봤을 때는 인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성의 사타구니 모습을 하고 있고 우어슈프릉 그러니까 기원이란 그 제목과 맞닿아 있는 겹치는 것처럼 그림이 하나 있죠, 그죠? 그렇죠. 그 오마주 아까 저희도 얘기했었잖아요 전에. 그 얘기처럼 구스타브 크루베의 세상의 기원이라는 작업을 좀 오마주한 작업입니다. 이게 그 당시엔 되게 파격적인 그림이었죠. 여성의 성기를 대놓고 드러낸 그림이었잖아요. 지금도 대단히 파격적인 그림이에요. 지금도 파격적이고. 근데 대단히 그래서 유명한 작업이죠 사실은. 인터넷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하단의 회화는 MM카 트립티콘 토트. 토트는 이제 죽음이라는 뜻이죠. 토트는 이제 박물관의 이제 중앙 계단통이라고 설명을 이제 써 있는데 중앙 계단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이제 MM카를 가보신 분은 조금은 알 수 있을 텐데 구조가 되게 특이합니다 거기가. 약간 중앙을 기준으로 나선형의 계단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앙 계단통에 한마디 박물관의 중앙에 이제 설치됐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트립틱이란 제목과 걸맞게 약간 제목에서도 그런 좀 구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우어슈프롱 이제 기원 약간 시작과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토트는 이제 죽음 끝이라는 느낌.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찰나. 그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제목적으로도 약간의 이런 연관성. 지금 이 순간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현재. 그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실제로 작업의 상단의 회화는 저희가 뭐 얼핏 찰나의 시선, 순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딱 그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한 여성인데 이제
야나 오일러의 자화상인 그 여성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듯한. 네, 찻잔 같은데 이제 커피인지 차인지를 마시면서 정말 약간 힐끔 눈빛이 무서워요. 그래서 눈빛이 굉장히 되게 무서워요. 냉소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상어에서 말한 그 냉소적인 태도. 맞아요. 저는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이 예. 작업의 태도를 약간 전면에 드러낸 첫 번째 예시가 되는 작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 스스로가. 자기의 모습을 약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야나 오일러가 SNS도 하지 않고 예. 뭐 전면에 나서지 않는 스타일 같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자화상을 그렇죠. 전면에 드러냈다. 그쵸. 이거는 또 작가 스스로도 되게 많이 고민했을 법한 문제인데 중간에 존재하는 다리 구조물은 말 그대로 3층의 왼쪽과 오른쪽을 이어주는 대칭된 공간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한글말로 보면 사타구니도 다리고 뭐 이것도 다리다 해서 뭐 재밌는 게 있는데 그죠? 대칭 실제 약간 대칭이 되는 약간 구조로 만들어놨고 다리조차도 하단 구조물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은 하단 구조물은 약간 이제 건축물 같은 느낌이 나는 회화거든요. 약간 추상적으로 되게 왜곡된. 근데 그게 이제 가시면 아마 알겠지만 저희가 이닛에서 설명됐던 공명과 같은 느낌으로 그 정반대편에 있는 그 MM카의 홀이 있거든요. 그 홀이죠. 네, 그 거대한 홀. 네, 거대한 홀의 모습을 약간 이제 비틀어 가지고 원근법과 비유클리드 기하를 섞어놓은 듯한 느낌으로 한 곳에 다시 들어가게끔 약간 이제 자기가 약간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게 추상적으로 설명으로 들으기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딱 네. 직접 보시면은 그 그림이 약간 그 뒤쪽에 있는 공간을 투영해 보여주는 느낌이죠.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작업이 실제로 내부 공간과 그 재료 내부 공간에 있는 재료 그 색상들을 되게 고려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네, 건축물에. 실제로 다리도 하얀색이고 그죠. 이 회화도 딱 그 근처에 있는 그 색깔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죠. 근데 저 이제 이 얘기를 더 나아가기 전에 먼저 이제 트립티콘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이제 트립틱이라는 것은 이제 독어로 트립티콘이고 이제 영어는 트립틱이죠. 트립틱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면화라는 뜻인데 그죠. 이것도 사실 종교적인 곳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어원이 있죠. 왜냐면 그 종교의 그 삼위일체의 개념이 있잖아요. 저 종교에서 그 서양의 그 종교에서 3이란 기독교에서 3이라는 숫자는 약간 완성된 숫자고 완성된 가장 숫자. 완전한 숫자죠. 그러니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숫자.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의 개념처럼 그 세 개가 다 그 신을 표현하지만 또 동시에 나눠진 존재. 그러니까 그것이 합쳐졌을 때 진정한 신의 모습이 현존하는 것처럼. 네, 맞죠. 그런 존재가 있고 이걸 뭐 굳이 뭐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그냥 threefold 뭐 접히는 세 개의 뭐 파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서 실제로 옛날에 옛날 시대 옛날 유명한 시대 작업 그러니까 옛날의 시대의 작업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좌우 그러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접혀서 이제 약간 뭐 이렇게 창문을 열듯이. 유럽 여행 오신 분들은 그 성당 같은 데 가면 많이 봤을 거예요. 한 번쯤 볼 수 있는 포맷이죠. 뭐 히로니스모스 보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명한 그 삼면화 작업이 있고. 그렇죠. 실제로 많은 작가들 뭐 오토딕스, 그죠. 구스타브 클림트, 뭐 리히터, 베이컨 대표적으로 진짜 유명하죠. 삼면화로. 베이컨으로 유명한데 베이컨은 뭐 접히는 그림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삼면화의 그 특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작가들이 스스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삼면화를 최근에는 이제 제가 트립티콘이란 걸 생각할 때, 그러니까 삼면화를 생각할 때 사실 이 트립틱이란 것 그리고 이런 삼일체 같은 개념 자체도 사실 대단히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죠. 인간이 만들어낸. 그래서 실제로 이런 또 트립틱이라는 예술적인 형식도 저는 되게 인위적인 구조물의 형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위적인 구조물은 말 그대로 하나의 건물, 하나의 건축, 그다음 그 필연적으로 공간을 다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의 작업도 저희가 좌우 대칭을 얘기했는데 좌우가 대칭이 되고 그런 면을 많이 다루는데 실제 재밌는 게 한스 올라인이란 건축자가 이 MM카의 건축자죠. 네, MM카를 지은 건축가인데 실제로 이 빌딩을 좌우 대칭으로 만들었다고요. 그 안에 내부의 공간을. 그래서 저희가 아까 중앙 계단통을 말했던 이유가 그곳을 기준으로 좌우로 딱 나뉘는 거죠. 네, 좌우로 딱 나뉘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작업이 세로 트립티콘이란 분명히 그 관계도 존재하지만 가로로도 성립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나 오일러 작업 사이에 그 건물이 대칭적으로 딱 이렇게 펼쳐진 느낌이죠. 그죠. 가운데 딱 야나 오일러의 작업이 있고 그 좌우의 공간들이 열려 있고. 그래서 그냥 이것에 대한 되게 많은 공부를 했겠구나 얘가. MM카라는 공간 자체를 되게 맞춤 정장을 선물했네요. 이번에 그러니까 저가 이닛에는 전시한 걸 이 네트워크로 잡았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미술관. 그다음 미술관 중에서도 뭐 MM카. MM카라는 것을 자신의 네트워크로 설정한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부품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니면 혹은 자신의 메시지를 잘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신선한 작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번 상황 설정마다 새로운 작업을 해서 자기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닛에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작가라는 직업에 가질 때 맞춤으로 뭘 한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저희가 먼저 작업을 제작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그걸 거기 전시하고 설치하지. 그죠. 근데 물론 야나올러가 어느 정도의 성공을 했고 이제 자신의 특성을 좀 살릴 수 있는 기회들을 얻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냥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일반적인 사고의 프로세스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작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목 자체가 트립틱이고 이것들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이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많은 고민을 하는 흔적들이 되게 느껴지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 이제 젠더 권력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업을 이제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 이거 되게 약간 젠더 권력적인 내용이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Great White Fears에서 이제 연장선상으로 또 한 번 젠더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약간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얘네가 왜 이닛과 이 다음에 연장선 그레이트 화이트 피어가 두 개가 조합이 돼서 합쳐진 완성형의 느낌을 다음적으로 얘기했구나라고 약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젠더 권력을 다루는 방식이 대단히 재밌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나우이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죠. 뒤에서 하는 스타일. 재밌는 게 그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여성의 사타구니라는 이 모양 자체가 너무나 직접적이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실제로 가서 봤는데 거의 털, 그 여성의 음부까지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을 정도로 대단히 자세히 표현을 해놨는데 그것을 보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실제로는 대단히 멀리 걸려 있고 그것을 저희가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층의 홀에서 그다음에 올라가서 다리 위에서. 근데 1층의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네. 그렇죠. 대단히 높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멀기 때문에 이게 여성의 사타구니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3층에 올라가서는 실제로 그 다리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제대로 저희가 그걸 건너가면서 보기가 힘들고 그냥 그런 점에 있어서 야나올러는 그 상어 때와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뻔하게 있는데 너네 못 보잖아. 이건 오히려 좀 여기서 근데 대놓고 드러냈네요. 그렇죠. 대놓고 그 구조성을 통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야나올러 자화상 이게 누가 야나올러 자화상이라고 그쵸. 알겠어요. 야나올러 엄마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야나올러라는 사람이 실제로 신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뭐 예를 들자면 스타 작가인 경우 스타 작가보다 많이 알려진 얼굴들이 경우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GD라는 사람이 있고 GD가 자신의 작업을 이렇게 했으면 그다음 자기 자화상을 그리면 그죠. 다 자화상을 인식을 하겠지만 이거는 나의 시선이고 한 여성의 시선이고 이것은 뭐 나의 메시지의 시선인데 너네 이거 하나도 모르잖아 라는 느낌? 내가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너네 모르잖아 이런 느낌이 여기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 냉소성이. 그래서 은유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어떤 의미는 대단히 은유적인 그런 느낌도 되게 존재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성의 사타구니 모양은 대단히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직접적인 게 저도 아니죠. 이거를 봤거든요, 이 전시를. 못 느끼셨죠? 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작업이 야나올러 것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좀 캐치를 한 거거든요. 네. 사타구니 같은데 약간?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달은 게 있었죠, 저도. 그러고 나서 작업을 다시 한 번쯤 봤을 때 이게 그거구나. 심지어 이 공간도 내부의 재료와 색상, 그러니까 트립틱의 마지막 파트인 이 하단의 회화도 이것들 다 고려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이게 여긴지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단히 직접적이거든요. 지금 저는 생각했을 때. 전혀 몰랐어요. 저는 오늘 알았어요. 그러니까 MM카를 가보신 분들은 지금 와서는 이게 맞네 여기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단히 직접적이지만서도 되게 은유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꼬아놨고. 그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런 또 애티튜드, 이 냉소적인 시각이 이어지는 게 저는 이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해요. 얘가. 저도 이게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이 공간의 젠더 권력을 사용한 방식. 왜 이 사람이 트립틱이라는 형식을 사용했을까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좌우 대칭되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재밌는 게 이 전시의 남녀의 성비가 정확히 2대 1이었다고요. 이거는 근데 작가 그 큐레이터 팀의 의도가 아니었죠? 그거 모르겠어요, 저도. 그리고 그게 좀 궁금하네. 근데 이게 아마 소개글 같은데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이 작업을 분석하는 글에. 그래요?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뮤지엄 쪽에서 내놓은 글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는 숫자가 아닌가 의도했을 수도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3개 파트잖아요, 트립틱은. 가운데 짜투리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 전시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간에 여성 작가의 작업이 존재하고 그건 젠더 권력에 대해서 뭔가 말하고 있고 그 좌우 대칭되는 그 양쪽 왼쪽 오른쪽에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뮤지엄의 공간, 그죠. 미술관의 공간에는 남성 작가들의 작업이 걸려 있을 때 야나우일러는 이런 류의 트립틱을 사실 의도했던 게 아닐까. 근데 재밌는 게 그
야나올가 이 전시를 전시한 공간이 네. 대칭적인 맞무르는 되게 중앙 계단 같은데 짜투리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트립티콘의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운데 그림이에요. 그쵸? 대부분 이제 가운데 거의 이제 성자나 아니면 제일 이 내러티브의 중요한 인물들 뭐 예수님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뭔가 극적인 상황에 있고 그 옆에 이제 짜투리가 약간 그 상황들을 보조해주는 네, 느낌. 보조해준 역할인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은유적인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죠. 이 공간은 짜투리 공간인데 맞아요. 트립티콘의 구조에서는 제일 중요한 공간. 그리고 거기에 세상의 기원이라 불리는 사타구니가 있다. 여성의 사타구니가. 그러니까 진짜 약간 가슴이 좀 웅장해진다 그러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진짜로 저는 다 의도했다고 봐요. 이게 의도한 거면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가 이 작업의 또 핵심 중 하나가 네. 그 아까 저희가 계속 냉소적인 시각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네. 한국에 그 유명한 책 있어요. Attitude Becomes Form이라는. 음. 그러니까 태도가 형식이 될 때. 저는 이것이 여기서 정말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미술관의 역할을 생각할 때 어떤 저는 미술관의 어떤 메시지를 강요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술관에서 너가 젠더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너는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더 투쟁해야 돼. 라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넌 그 역할을 부여받았어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작가들이 제가 생각할 때 많이 느끼는 불만 중 하나가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을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위해서 이용한다는 느낌도 되게 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흑인 작가, 아시아 작가, 제3개국 작가도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또 이것이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뭐 게이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레즈비언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성의 작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야나 올러가 정확히 이 부분을 꽂는 것 같아요. 이 전시의 제목이 뮤지엄이라는 것을 되게 잊으면 안 되는 게 이 전시는 어쨌든 뮤지엄에 관련된 전시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녀는 이것이 그것의 그 전시의 네트워크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럴 때 그녀는 딱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너네 이것에 정말 관심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 관심 있냐? 그리고 너네 내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너네 인지 못하지 않나? 너네 그냥 힐끗힐끗 지나갈 거 아니야. 트립틱의 가장 중요한 가운데 부분에 내 작업, 젠더 권력에 대한 작업을 걸어놨는데 너네가 무엇을 인지할 수 있을까? 그란 냉소적인 시각 그리고 실제로 3층의 여성의 사타구리를 건너는 다리를 지날 때 그 뒤에 회화는 우리를 대단히 냉소적인 시각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베니스 비엔날레를 갔다 왔는데 작년에 이게 개발도상국 같은 곳은 뭐 좀 다르죠. 파빌리온이 없다는 거 아시죠? 개발도상국들은 보통 그 자신 나라의 현실 아니면 또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특정 작가들은 되게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특히 카셀 도큐멘타 정치적인 작업일 그렇죠. 수도 있고 카셀 도큐멘타에서는 아마 그게 제일 심할 텐데 베니스 비엔날레는 제가 가봐서 얘기하는 건데 베니스 비엔날레는 그냥 사실 베니스는 관광 도시잖아요. 그렇죠. 되게 화려한 도시죠.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라는 거는 사실 되게 좀 호화스러운 이벤트예요. 사실 예술에서. 그렇죠. 전 세계 내노라 하는 작가들, 그다음 큐레이터들이 다 오고 콜렉터들이 다 오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의 파스타는 대단히 비싸고 사람들은 바글바글하고 날씨 좋고 그쵸. 바닷가 있고. 근데 거기서 이런 류의 뭔가 크리틱적인 작업을 보고 있다라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뭔가 깨닫는 것처럼 느끼는 그 감정.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현타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냥 내가 이 시간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말지. 이 예술이 나한테 미치는 게 뭘까? 근데 정확히 이 시선을, 이 태도를 야나 오일러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현타를 느끼는 그 태도를. 내가 그 백날 여성 해봤자 나는 뮤지엄에서 결국 이데일 성비를 채우는 하나의 성일 뿐이고 짜투리공원에서 관객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이 다리의 구조물 같은 건데 남성과 남성을 이어주는 이 다리의 구조물 같은 건데 내 작업에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되게 그 애티튜드가 하나의 형식으로서 제대로 구현된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너무 잘 나온 작업 같아요. 완성형에. 진짜 잘 만든 작업.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 뮤지엄이라는 전시를 제가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사실은 그녀가 회화를 한 이유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 굳이 회화를 또 할까? 전통적인 매체인데. 저희가 그거를 얘가 야나 오일러가 그것을 보여줬다. 뭐 그래서 낯을 보여줬다고 하지만 뭐 굳이 낯을 보여줄 필요 없잖아 사실. 딴 걸 할 수 있는 건데. 그죠. 근데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의 뮤지엄에는 세속적인 사물들, 그러니까 바깥에 있던 그 외부의 사물들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것이 예술적으로 취급을 받잖아요. 뭐 그런 예시는 너무나 그러니까 변기, 샘부터 해서 너무 많은 예시들이 존재하는데 반대로 회화라는 것이 그럼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회화는 예술에서 예술적인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이제는 약간 너무나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술에 있어서는 대단히 세속적인 오브젝트라 생각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세속적인 것, 그러니까 사회적인 오브젝트, 어떤 부품성을 가질 때
이제는 밖에서 나오는 부품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회화라는 것이 진정한 부품으로 격상될 가치가 있고 격하죠 격하 이거는 그죠. 다운그레이드죠. 그때 처음에 본배제했던 그 플래시 아트에서의 느낌처럼 네 그렇죠. 사회적 오브젝트로서의 느낌. 네, 저도 오히려 그러니까 회화를 사회적 오브젝트로 쓰는 느낌 그런 건가요? 이제는 회화가 정말 예술이란 네트워크 안에서는 세속화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화라는 것이 예술이란 네트워크 너무 많이 안에서 소비됐다. 네, 너무 많이 소비됐다. 왜냐면 뭐 화장실에 걸리는 그림들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술의 공간에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화장실에 걸려 있는 예술. 그림을 오히려 좀 신선하게 볼 수도 그러니까 있죠. 신선하게 보이겠지만 예술 속에 있는 예술이란 네트워크 속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던 회화는 이제는 세속적인 거죠. 화장실에 걸려 있는 다양한 느낌. 그러니까 현실의 층위에 있는 그 그림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요새 하고 있는 대학 공간이라든지 네. 다른 곳에 전시하는 게 약간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림의 세속성을 다른 곳에 걸므로써 그걸 좀 빼려고 하는. 네. 저는 근데 그게 꼭 답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게 되게 사실은. 이제 1차원적인 그거지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애티튜드,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조사들을 이어가면서 또 이 작업들을 바라보면서 결론 내린 것 중 하나가 그냥 그런 것에 껍데기 같은 내용도 딱 그거랑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사실 캔버스도 똑같잖아요. 존재하지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것. 그죠. 우리가 아는 척하지만 정작 관심이 없는 것. 그다음 미술관이라는 곳이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능하고 있고 결국 그녀는 계속 다른 시스템들을 보여주고 적합한 네트워크를 설정하고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범주에 적합한 네트워크를 확립해서 그것을 구현시켜서 자신의 이야기를 푸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이 작업에 대한 한 줄 평하자면 젠더 문제에 관한 냉소라는 주제가 작업이라는 매체를 통해 이 미술관이라는 네트워크 안에서 어떻게 배치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적절하게 보여준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재밌는 작업이고 이거는 이닛보다 훨씬 더 현실이란 문맥과 맞닿아 있고. 그죠. 그래서 그 그레이트 화이트 피어스 요소를 좀 갖다 차용한 느낌도 들고. 그렇죠. 그레이 화이트 피어스보다는 조금 더 냉소적인 이 실제적인 네트워크에 봉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신이 설정한 네트워크에 봉사하고 있고, 자신이 만들어낸 거죠 이 네트워크는 사실상. 그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는 사실상 트립틱이에요. 그죠. 3면안의 트립틱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죠. 정말 대단한 작가 같아요. 이닛에서 나오는 아까 다시 좀 이닛 얘기를 잠깐 또 하자면 네. 전시장과 굿즈 그러니까 에디션과 공간 매치도도 스트립티코이네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3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매력적인 숫자니까. 3이라는 숫자는 참. 그래서 이제 다음 작업이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네. 이 다음 작업이 이제 또 제가 준비했던 작업이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야나 오일러의 가장 최근 전시죠. 최근 전시죠. 2020년 2월에 했던 이제 운폼이라는 전시인데 이 전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때 아까 방금 전에 언급한 이제 운폼이라는 전시를 할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 전시가 가장 최근에 오프닝했던 전시죠. 2020년 2월에 했었고 그리고 이 전시는 이제 미국 뉴욕에 있는 아티스트 스페이스라는 곳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아티스트 스페이스가 뭐 좀 큰 갤러리인가요? 이게 이제 우연히 제가 이제 그러니까 미술 관련 잡지에서 알게 됐는데 이게 약간 인디펜던트 공간이라고 해서 독립 공간. 일종의 독립 공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기관에서부터 파생된 공간이 아니라 예술가들끼리 만든 공간인 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이제 미국에서 가진 야나 오일러 일종의 첫 개인전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지금까지 인잇 전시를 얘기를 했었고 MM카 트립틱 그리고 이제 이 그레이트 화이트 피어스 전시를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전시가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기 야나 오일러가 이야기했던 공간성이나 이제 구조물 저희가 본편에서도 얘기했던 그 특성에 대한 테마를 되게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낸 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첫 편을 들으신 분들은 그 첫 편에서 저희가 말했던 많은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곳에. 예, 이 전시에서 이제 가장 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죠. 네. 네, 아무튼 이제 이 전시가 이제 저는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뭐였냐면 이 전시의 이제 이름부터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이 전시 타이틀이 운폼이에요. 운폼이 뭐 이제 영어인가요? 이게 독일어 단어인데 이제 독일 단어로 이제 산문적 의미로는 기형 혹은 이제 볼품 없음 이제 아니면 불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어딘가 장애가 있는. 네, 장애가 있는. 기형 변형. 변형된. 그리고 이제 이 전시가 사진들을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일단 이제
건물 외벽에 그 네. 기둥에 묶여 있는 되게 큰 민달팽이 스컬프처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당장 그 공간 내에 여러 가지 기둥들이나 아니면 그 공간 바닥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민달팽이들인데 이 민달팽이라는 게 재밌거든요. 되게 재밌는 생물인 게 이게 독일에서 가장 흔한 생물이거든요. 약간 독일 작가로서 미국에서 약간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 그럴 수도 있고요. 좋은 느낌인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이 생물들이 이제 그 독일에 있는 그 검은 숲이나 아니면 어디든 동네 숲을 들어가면은 비 온 다음 날 보면은 바닥이 아주 자글자글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독일에 살던 적이 있는데 예. 진짜 어렸을 때요. 네. 그 나이가 들어서 기억난 게 뭐냐면은 그 바닥에 깔린 이상한 그 주황 색깔의 그 민달팽이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딱 이 사진에 나오는 그 색깔이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스컬프처들이 보면은 그 캔버스에 천으로 만들었어요 또. 네. 야나 오일러가 또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또 그림을 직접 그려가지고 이 캔버스들을 이제 잘 어떻게 박음질을 해서 그 안에 이제 뭐 뽁뽁이라든지 내장재로 채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잠깐 민달팽이 얘기를 다시 또 하자면은 그 민달팽이가 보면은 사실 점프도 할 수 없죠.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이 구조물에 대해 수능적인 생물이에요. 네. 이렇게 수능적인 생물이 없어요. 뭐 점액질 가지고 그냥 나뭇가지를 기어다니거나 아니면 바닥을 기어다니거나 아니면 어떤 공간에 있으면 그 구조물에 붙어서 이제 약간 기생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이라는 게 없으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죠. 인간 같은 경우도 물론 땅을 밟고 가지만 물가를 이렇게 건널 수 있고 그죠. 높이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민달팽이는 그런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렇죠? 중요한 게 점프죠. 인간은 최소한 0.1초라도 찰나의 순간에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생물인데 점액질 때문에 아예 점프를 못 하니까. 그죠. 얘가 뭐 떨어지는 경우를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떨어뜨리는 경우를 빼고는 이제 언제나 이제 그 공간에 이제 순응하는 생물인데 순응의 동물인데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재밌는 게 야나 오일러가 이 민달팽이를 딱 선택한 이유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공간의 구조성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생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녀가 다루는 주제랑 약간 되게 적합하다는 그죠. 생각? 그죠. 보면 이 딱 그 기둥에도 묶여져 있고 그리고 몇몇 민달팽이들은 그냥 아예 공중에 붕 뜬 상태로 이제 기둥에 억지로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모습이까지 하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약간 아까 캔버스 천 안에다가 예. 뽁뽁이를 넣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원래 회화를 포장할 때 그러네요? 네, 면을 안에다 놓고 그죠. 그 겉에 이제 뽁뽁이를 씌우잖아요. 그죠. 약간 누드김밥 같은 느낌이랄까 이게. 그러네요. 아니 이게 재밌는 게 그 안에 내장재에 대한 재료명을 써놨을 때 그러니까 제가 보고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거든요. 아니 이걸 굳이 뽁뽁이를 쓸 이유가 있나부터 시작해서 뭐 소문 났을 수도 있고 상관이 없을 텐데. 왜 이걸 써놨지 또? 그리고 재밌는 게 실제로 전시된 여기 사진이 있는데 네. 실제로 전시된 이 회화의 텍스처, 그러니까 달팽이를 텍스처화시킨 이 맵이라고 할까요? 그죠. 그것을 그냥 말아놓은 느낌까지 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도 이걸 잠시 보면서 옛날에 알게 됐던 것 중 하나가 이 달팽이 작업 같은 것들의 제목이 언스트레치드라고 하더라고요. 펴지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팽팽히 펴지지 않은 캔버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송. 실제로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미국에 올 때 이렇게 배송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이게 좀 편할 수도 있죠. 배송하기 오히려. 그래서 되게 재밌는 형식 같네요. 회화라는 것을 다루는. 이게 보시면 그리고 그 전시장 내에 또 두 개의 그림이 있잖아요. 네. 이 그림이 또 그냥 그 민달팽이 스컬프처를 마치 분해한 다음에 캔버스에 쫙 짜낸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D 하시는 분은 아는데 이 텍스처를 텍스처를 만들 때 이 텍스처 맵을 보면은 정확히 이런 느낌이 생겼거든요. 그걸 아마 좀 참고한 것 같아요. 그것도 네모난 형식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되게 잔인하잖아요. 사실 이미 공간 내에서도 어떤 구조성이 묶였는데 거기서 또 한 번 이제 캔버스에 또 짜면서 혹은 캔버스에 짜낸 걸 또 뜯어낸 다음에 다시 또 묶어가지고 어떤 공간에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또 회화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뭐냐 뭐 회화천이 가지고 있는 의존성, 그죠. 뭐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말한 것 자체는 되게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또 여실히 드러나는 게 그냥 어떠한 뭐 이런 민달팽이도 그렇지만 어떤 생물이든 이런 어떤 공간에 딱 갇힐 수밖에 없는 걸 딱 여실히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민달팽이가 이걸 진짜 노골적으로 딱 드러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예술이야말로 이런 공간, 예술 공간이 없다면은 존재할 수 없는. 그죠. 약간 그런 느낌까지 드는 민달팽이스러움이 있거든요. 그죠. 그게 확실히 좀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구조성의 민낯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되게 사실 잔인하게 묶여 있는 느낌이에요, 많이. 그죠. 얘네들이 제가 그 아티스트 스페이스 이 홈페이지에서도 봤는데 이게 약간 그 영상들이 몇 개 있어요. 보시면은 이 기둥에 이제 이렇게 붕 떠서 묶여져 있는
민달팽이들이 움직여요. 실제 혼자 움직이네? 아니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닌데 이게 사람이 돌려야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사실 의존적인 생물인 거예요. 엄청나게 의존적인 네. 의존성을 되게 강조하는 네. 전시가. 왜냐면 애초에 민달팽이라는 생물이 공중에 떠 있을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얘네들이 또 더 한 번 또 꼬여 있는 게 자유롭게 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또 원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드는 게 이게 진짜 운폼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 기형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사진을 봤을 때 저도 당연히 뉴욕이니까 못 갔지만 진짜 그냥 약간 민달팽이 고문실. 그죠. 민달팽이를 추러스로 만들어서 파는 곳이 있다면 이곳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약간 그로테스크하고 이 민달팽이의 이 피부를 질감을 그죠. 이게 약간 껍데기와 한 것도 되게 그로테스크하잖아요, 그죠. 사실. 그죠. 아우 되게 그러니까 되게 그로테스크 기분 나빠요, 사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 전시장의 내에서의 자체가 그냥 이 전시장의 그 구조물도 그렇고 이 아티스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조사를 했었을 때 이 공간 내에서 이 기둥들에 대해서 한번 저는 또 야나 오일러가 혹시나 준비한 건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 전시장은 하얀 공간인데 기둥들만 약간 이 청동 이 뭐라 하죠 구리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네 알고 보니까 이게 전시장 내 원래 있던 기둥들이더라고요. 그때 딱 느낀 게 야나 오일러라는 사람은 어떤 레퍼런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있던 레퍼런스에서 차용을 해서 또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실제로 공간에 수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안에 들어가서 그냥 그 구조물을 수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의 네트워크를 받아들이는 그죠? 온전히.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에서 그 태도가 또 민달팽이 같은 거죠.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뭐 잠깐 짚고 넘어갈 그림이 하나 있는데 보시면은 그 아까 저희가 그 그레이트 화이트 피어스에서 상어 그림들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펜 씨가 이제 이 그림을 딱 보고 되게 그 예술의 형상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뭔가 순응한 느낌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레이트 화이트 피어에 나오는 상어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힘찬, 그죠. 파워풀하고 물에서 팍 튀어나오는 무섭고 이런 느낌인데 이 상어는 십자가의 모양을 하고 뭐 죽어 있는 건지, 그죠. 뭐 둥둥 떠다니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종교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지느러미 때문일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제가 종교를 잘 몰라서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좀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사회 구조에 많이 박해를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죠. 그 사람들 어쨌든 그 당시 인간이었고 악법도 법이다. 약간 소크라테스 느낌.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거는 이제 좀 깊은 다른 쪽 이야기니까 살짝 넘어가 보고. 제가 이 작업에서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입구거든요. 작업. 그러니까 갤러리 입구. 이것도 사진을 올려드릴 텐데 이 전시장의 입구에 이게 민달팽이 한 마리가 묶여 있습니다. 근데 되게 귀엽긴 한데 문득 든 생각 그래요. 사실 전시장 입구에서 제가 이걸 시각적으로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러니까 예술 갤러리 혹은 뭐 미술관이라든지 그런데 전시장 앞에는 보통 그 현수막, 그죠, 포스터, 그죠. 뭐 이런 것이 걸려 있는데 이 민달팽이를 걸어놨다는 게 아까 제가 말한 그 이닛의 초대장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작업과의 공명을 위한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모르겠어. 사실 그냥 대단히 그로테스크하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야나 오일러의 다음 작업에 대한 은근한 포인트일 수 있어요. 왜냐면 내부에 있던 시스템이나 내부에 있던 요소가 살짝 밖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렇죠. 사실 밖으로 나온 건 처음인데. 인 이세 전시로 치거나 트립티콘으로 치거나 그레이트 화이트 피어스로 치면은 어떤 요소가 진짜 바깥으로 나온 건 이게 처음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새로운 작업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기둥 묶여 있는 기둥의 색깔은 다르지만 그 형태는 되게 흡사해 보이거든요. 참 이 민달팽이가 다시 또 눈에 띄는데 보면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민달팽이가 점액질을 이용해서 어느 공간에도 움직일 수 있는 생물이라고 했지만 여기 있는 민달팽이들은 약간 포인트 하나가 다른 게 다 묶여 있어요. 제 즉흥적인 질문이긴 한데 아까도 이제 표상을 찾아내는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했잖아요. 사칸 씨가 보기에 야나 오일러 이런 능력의 약간 원천은 뭘까요? 이 표상을 스케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예민한 이미지들, 예민한 표상들을 잡아내는 그녀의 능력이 약간 어디서 기인한다고 보세요? 예를 들자면 저는 뭐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그런 능력이 되게 그녀가 논리적으로나 뭐 미술사적으로 되게 교육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직관의 영역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타당하고 아니면 그녀의 작업적인 맥락이랑 맞아떨어지게 고른다는 게 사실 꼭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렵죠. 이런 게 계속 어디서 나올지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해온 작업에 대한 집중력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자기가 할 말이 있는 사람이고 그 할 말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머릿속에 그 필터를 가지면은
걸러낼 수 있죠.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어가 뛰쳐오르는 모습이나 특히 달팽이에서 캐치를 했다는 건 정말 저는 진짜 이게 좀 지니어스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저희가 아까 그 그레이트 화이트 피어스 작업 전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저희가 남자로서 어떠한 젠더 권력에 대한 그 압박감이나 그 성적인 그 뭐라 하죠? 성적 압박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네네. 상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약간 그 감정이 전달됐잖아요. 좀 더 보편성을 획득하죠. 네, 보편성을 획득하고 이거는 이제 왜 상어가 그런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냐면 인간은 어쨌든 상어를 통해서 그 공포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잡아먹힐 수 있다. 네. 아니면 근원적인 무언가를 건드리는데 이 전시 엄폼에서도 재밌는 게 달팽이가 사실 자원동체 생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자원동체 생물은 성별이란 개념이 없는 생물이잖아요. 그죠. 어느 성별이 될 수 있는 되게 유동적인 생물인데 혼자서도 이게 가능하고. 네. 이 생물들이 이렇게 묶여 있고 뭐 아까 오피엔 씨가 표현한 것처럼 고문실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강제로 이 시스템과 이 공간에 갇혀 있는 게 사실 범인류적인 무언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인간은 성별을 따지지 않고 다 어떤 구조성이나 시스템에 갇혀 있는 존재고. 그러니까 이 민달팽이가 단순히 여성 혹은 남성을 표현한다기보다 인류 전체를 좀 표현한 느낌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표상을 골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되게 텍스처적인 건데 민달팽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상어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어라는 게 되게 무섭고 누구에게나 무섭고 위협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 민달팽이는 제가 볼 때는 되게 불쾌한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 점액질의 끈적끈적함이. 그쵸. 그래서 저가 이 고문실을 느꼈다 이런 말 하는 게 이 작업의 주된 테마도 사실 민달팽이 촉각성에서 많이 기인할 것 같아요. 그죠. 이 불쾌함? 그죠. 이 껍데기의 느낌이죠. 저희가 항상 얘기를 했던. 껍데기의 느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캔버스와 스컬프처가 되는 과정에서의 그 껍데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맞네요. 그러니까 야나 오일러가 뭐 이 작업을 준비하면서 점액질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점액질이 싹 빠진 민달팽이는 사실 기어오를 수 없거든요. 그죠. 근데 이 작업에서 점액질을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점액질이 없기 때문에 의존적인 달팽이다. 그러니까 점액질이 있으면에도 의존적이지만 점액질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의존적인 달팽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점액질이 없는 달팽이는 추러스다. 그죠. 점액질 없는 달팽이는 추러스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저가 되게 눈여겨보는 것 중 하나가 회화 작업인데 네. 저는 이 어떤 남성들의 피규어가 몇 개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이 네모 안에 갇혔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죠. 저희가 첫 번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구조성을 다 네모 안에 피규어를 꾸겨놓는 방식.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제목이랑 되게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운폼, 기형이라는 맥락 안에 있을 때는 이 시스템 안에서 그죠. 어떤 구조성 안에서 사람이 점점 기형적으로 변해간다. 그죠. 왜냐면 포르티쿠스 맞춰 사는 걸 수도 있고. 포르티쿠스 초대장에서도 대단히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그죠.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도면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회화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도 이 주제, 그러니까 이 주제를 좀 더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 기형이라는. 그죠. 뭐 예를 들면은 이 그림 말고 그림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더 노골적이거든요. 네. 그것도 똑같은 이제 정사각형의 그림인데 거기는 이제 그 캔버스의 외부에 네.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세 개의 남자 피규어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간 스케치를 약간 오마주한 작업이었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이렇게 그 모서리나 벽 쪽에 이렇게 붙어 있거나 쓰러져 있던 그런 남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또 그 아티스트 스페이스 사이트를 들어가면 그 그림과 관련해서 GIF 파일이 존재해요. 네. 그래서 그 파일을 보면은 움짤. 움짤인데 그 손잡이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돌거든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딱 보고 생각했어요. 이건 드럼 세탁기다. 아, 세탁기. 세탁기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드럼 세탁기 특히. 왜냐면은 저 사는 곳에도 빨래방이 있어서 제가 정기적으로 이제 빨래를 돌리고 건조대를 돌리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옷이나 이런 섬유들은 텍스처가 자유롭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그 빨래 드럼 세탁기라는 그 틀 안에 들어가서 빙빙 돌다 보면 결국엔 똑같은 형태를 가져요. 그리고 또 생각 드는 게 하냐면 이 걸려 있는 민달팽이의 조형물도 그죠. 사실 그 어떤 세탁기적인 움직임이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 원으로 계속 빙빙 돌고 그리고 그 외부에 되게 의존적이고 그죠. 외부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동력이 없으면은 움직이지 않고 어떤 면에서 이번 전시는 약간 얕다고까지 생각될 정도로 되게 직관적인 게 있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냥 시스템에 갇힌 어떤 그죠. 뭐 인간 혹은 어떤 네트워크에 갇힌 어떤 뭐 구조, 아니 뭐 구조가 아니죠. 그죠. 뭐 피규어에 대한 형상에 대한 그 모습을 표현해내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낸 작업이죠. 이번 전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아까
저희가 이제 오편 씨랑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야나 오일러의 다음 작업이 뭐가 될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무언가를 비춰주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지경까지 왔는데 네. 여기서 아까 저희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자웅동체 달팽이가 나왔으니 은행나무가 나올 때가 됐다. 은행나무 자웅동체인가? 그럴 수도 있고 모르죠. 그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작업들을. 그러니까 분명한 건 어쨌든 그녀가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녀가 어쨌든 비슷한 주제를 천착하면서 계속 그것을 좀 더 변화시키고 시각적으로 어떻게 푸느냐를 되게 보여주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응용을 잘하고 있고. 왜냐면 이거는 제가 처음 봤을 때 야나 오일러는 작업인지 솔직히 못 알아봤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회화 없이 그냥 이 달팽이에서 저도 그래요. 예. 이거는 되게 약간 조형물 같은 면도 있고 키네틱 같스러운 것도 있고. 맞아요. 미국에서 전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또 느낌도 다르고. 그죠. 그럼에도 이렇게 다시 바라보면 너무 야나 오일러 작업 같긴 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용이 안에 그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그 야나 오일러가 이제 암스테르담에도 전시했을 때도 제가 사진을 보았고 그리고 몇몇 전시도 봐왔지만 항상 그 전시장 내 벤치가 있어요. 벤치. 일단 그 암스테르담 전시에서는 일자 검은색 벤치였는데 진짜 재밌는 게 밑에 벤치 의자가 이 컴퓨터 의자예요. 그러니까 바퀴 달린 의자.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디론지 움직일 수 있는데 자유롭게. 근데 그 벤치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널빤지 하나 때문에 그 공간성이 갇혀버린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구조군요. 그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는 있더라도 한 방향으로밖에 못 가는. 다 같이. 그러니까 사실 그 바퀴라는 요소는 360도 다. 그죠. 어느 방향에도 갈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벤치가 여기 또 있거든요. 이 전시에. 근데 이 전시에서는 그 벤치의 형태가 디귿자라서 그 모순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면 디귿자는 움직여봤자 결국엔 빙빙 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움직일 수 없죠. 그게 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빙빙 도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계속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빙빙 돌아가는 캔버스랑 그리고 제가 느낀 그 드럼 세탁기의 표상이랑 그리고 또 그 기둥에 묶여 있는 이 민달팽이랑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무력함. 그죠. 어디서 외부의 강력한 힘이 강해져야지만 움직일 수 있고. 그죠. 이게 뭔가 또 어떻게 보면은 뭔가 사회 시스템 같기도 하고 각자 개개인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시스템 하나라는 거 안에서 딱 묶였기 때문에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저도 사실 이 작업을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저희가 지난 작업에서 뭐 구조적이라든지 좀 작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많이 얘기해서 그런지 이 작업에서는 되게 민달팽이 자체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얕다고 말한 게 뭐냐면 구조적인 시도라기보다는 어떤 이 민달팽이의 특성 자체를 되게 부각시키고 계속 이용한 느낌이 그것들의 특성을 다른 것에서 되게 끌어오고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비슷한 특성을 찾아내고 그걸 계속 공명시킨다거나 그러니까 책상 의자도 되게 비슷한 느낌이겠죠? 그죠. 아니면은 뭐 앞서 말한 뭐 상어, 죽은 상어 아니면 뭐 어떤 그 돌릴 수 있는 회화라든지 그런 움직임을 되게 많이 활용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음 작업이 정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게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그녀의 시선은 뭘까요? 저희도 시선에 계속 얘기했는데 이 작업이 가지고 있는 시선. 글쎄요. 냉소적인? 여기서는 조금 냉소 같은 느낌이 비관적인 아니라서 느낌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렇죠. 이건 약간 제가 봤을 때 정말 약간 절망스러운 느낌조차 들 수도 있고. 이 색감과 이 민달팽이가 약간 고문실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도 무슨 되게 포스트 아포칼립스 같은 느낌이 조금 들고 대단히 비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나 오일러의 시선이 좀 바뀌었을까? 그럴 수도 있고요. 되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재밌는 게 당장 작년에 2019년에 했던 그 그레이트 화이트 피어스의 전시를 생각해 보면은 그 전시에서 어쨌든 광활한 무력감을 표현하고자 했다면 이 전시에서는 뭔가 한층 힘이 쑥 빠진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그레이트 화이트 피어는 사실 생기를 기반으로 한 되게 그 무력감이라고 한다면은 여긴 진짜 죽은 것 같아 애들이. 그리고 재밌는 게 아까 그 벤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시 내에 있는 작업이 하나 또 있어요. 언더 디스트랙션이라는 작업인데 이게 이제 작업의 묘사를 잠깐 하면은 큰 입술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입 구멍 같은 게 7개 정도가 있고 그리고 눈이 또 있고 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어떤 가운데 있는 입에서는 담배를 피고 있는데 뭐 다른 입에서 각자 다른 일 하고 있어요. 뭐 커피를 마시고 있거나 다른 뭔가 뭐 흘리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눈이 얼핏 보면 되게 번뜩이는 것처럼 보여요. 되게 무언가에 취한 듯한 그러니까 되게 뭐라 그러죠? 번뜩이는 눈 아무튼. 근데 이거를 눈을 딱 잘 보면은 하나하나 눈이 또 다른 데 바라보고 있어요. 네네네. 뭐 컴퓨터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심지어. 다 컴퓨터가 있죠. 네. 근데 이게 또 멀리서 바라보면 그냥 하나의 피규어예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벤치 같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퀴 얘기를 하시고. 각자의 방향성이 있고 자유 의지가 있는 듯해 보이지만 뭔가 하나에 갇히게 되는 순간 거기서는 하나의 빅브라더. 네, 빅브라더 느낌. 거기서 하나의 피규어처럼 갇혀버렸잖아요. 이게 저는 근데 야나 오일러가 보여주는
슬픈 비관적인 느낌이라는 게 우리의 사회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거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 작업을 저희가 설명해드린 것을 청취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이닛에 있던 인물, 그 다음에 그레이트 화이트 피어에 있던 상어, MM카에 있던 스스로의 자화상, 그리고 여기 나온 민달팽이, 그녀의 약간 시선이 점점 비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담배 가운데 담배를 피고 있고 막 그 컴퓨터를 보고 있는 눈, 약간 홀린 듯한 눈, 기형적으로 구부려진 사람들의 몸, 이런 것들이 점점 기형화되고, 사실 이런 제목은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야나울로도 되게 재밌는 제목을 많이 썼었는데, 뭐 예를 들면 글로벌 워밍, 그러니까 이제 온난화, 지구 온난화를 약간 패러디한 글로벌 워닝 이런 식으로 쓰고 되게 재밌는 전시를 많이 했는데, 이니트 다 약간 말장난들이 은유적인 많은데, 느낌도 있고 은유적인 느낌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만 유난히 되게 기형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저는 약간 슬픈 느낌까지 들거든요. 야나울러가 이 사회에 대한 약간 트럼프 정부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약간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지금 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참 약간 한켠에 약간 슬픈 느낌들은 나는 느낌. 약간 뭐 작업적으로 그리고 작가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기가 이 전시를 할 때쯤이면 꽤나 많은 성공을 이미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냉소적인 이야기를 하고 혹은 어떠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혹은 구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도 결국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스템에 갇혀 있구나. 약간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야나 오일러 자체도 어쨌든 어느 하나 시스템에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메롤리 펑티의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오펜 씨가. 네네. 그 지와 형에 대한 이야기, 배경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형이 이상하기라는 거에 대해서 뭐 잠깐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절대 인식할 수 없는 무언가죠. 네. 그러니까 야나 오일러도 어쨌든 그게 아닌 이상 항상 어딘가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좋게 해서 그녀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거지. 뭐 까놓고 말하면 그냥 네트워크 안에 있는 거니까. 그죠. 그녀가 까고자 하는 이 시스템 안에 결국 자기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무력감이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 베니스 비엔날레 예시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약간 그 작가, 그런 류의 작가, 다큐멘터리 혹은 어떤 그런 뭐 사회 메시지를 주기 위한 작가들이 하는 그 많이 겪는 그런 현타가 오는 게 야나 오일러에도 좀 있지 않을까? 그죠. 충분히 문득 들긴 하네요. 이게 재밌는 게 이 전시가 2015년이었으면은 다른 느낌이었겠죠. 그죠. 2020년이라는 건 경험 겪어온 길에 대한 그 발전 과정을 봤을 때 지금 가장 최신의 것이 이거라고 봤을 때 약간 자신을 투영할 수도 있겠네 진짜. 내가 기형이 돼가고 있는 건가 이런 느낌. 그런 느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핀투도 되게 재밌는 게 처음으로 나왔잖아 이게. 그죠. 조금 다른 움직임을 꿰차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실 다음 작업이 더 기대되긴 하네요. 그래요. 이런 작가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작업이 기대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항상. 그리고 실망시키는 작업을 하는 류의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확실히. 저는 오히려 한번 실망을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어떤 식에서 그것이 또 야나 오일러 깰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예전부터 계속 말했지만 이 정도의 탄탄한 작가는 좋은 내공이 있기 때문에 좋은 작업을 계속 뽑아낼 것 같아요, 사실. 야나 오일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점점 그렇죠. 그다음 새해가 다가오고 2021년이 다가오고 트럼프의 정권이 바뀌고 뭐 점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인데 사실 뭐 저희가 회화적으로 풀고 뭐 전시적으로 풀고 뭐 네트워크 얘기하고 이것저것 얘기했지만 사실 그녀도 이 시스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작가잖아요. 그죠. 그것을 뭐 상어로 풀어낼 수도 있고 그죠. 민달팽이로 풀어낼 수도 있고 하지만 그죠. 특히 기대되는 건 거죠. 이제 코로나라는 게 그죠. 예술가들에겐 특히 더 그리고 코로나라는 게 지금까지 근간에 왔던 지구촌이라던가 뭔가 우리가 디지털리지어룸 때문에 그러니까 디지털 화된 세상 때문에 더 쉽게 당연히 대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시스템에 대한 코로나가 습격이잖아요. 그렇지. 예술에서 확실히 그런 질문들이 좀 많이 제기됐었고 그렇죠. 특히 그 유럽에서는 지금까지 어쨌든 자기네 나라가 아직도 그래도 그 자존심이 있었잖아요. 약간 턱을 살짝 칠켜대고 있었는데 그렇죠. 코로나 때 엇버컷을 지드러 맞았죠. 맞죠. 네. 그걸로 이제 약간 뭔가 분위기가 주객 전도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야나 오일러 작업이 기대되는 게 이렇게 대놓고 더 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서양인들의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게 저희가 옛날에 첫 편을 했을 때 그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에 관련된 이야기.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뭐 옛날에 제국주의에 관련된 뭐 하여튼 옛날 시대에 관련된 내용이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라는 거는 서양인으로서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 더 뒷자리 할 수 있겠다. 우리는 되게 문화적으로
복지가 독일 같은 경우도 우리 복지 되게 잘 돼 있고 우리 문화적으로 되게 좀 우월한 국가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실제로 대한민국이 코로나 관리를 제일 잘했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언론이나 아니면 세계 전체적으로 뭐 백인들 아니면 서양에 있는 유럽 나라 국가들 이런 데는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그냥. 그죠. 그냥 거의 야만인인가 싶을 정도로 그죠. 아무도 규칙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서는 처음에 약간 조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뭔가 너무 정부 말을 믿고 따른다, 마스크를 쓴다, 맞아. 너무 집단 행동을 한다. 너무 겁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저가 야나우일러의 강점이라고 뽑을 수 있는 부분이 그거 같아요. 스스로의 뭐 정체성, 그것이 백인이든 여성이든 무엇이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를 반성할 줄 알고 비판할 줄 알고 동시에 사회도 대단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좀 비판할 줄 알고 크리틱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분명히 코로나라는 거는 그녀에게 되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자체 병균은 시스템이랑 관련이 없는 셈. 이건 카오스거든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퍼져나가는 규칙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야나오일러가 지금까지 해왔던 유클리드 그 그림에 갇혀 있는 피규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뿜어내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뭐 마스크를 쓴다 안 쓴다 있어서 이것이 뭐 정부의 큰 시스템의 계획이다 라는 음모론들도 되게 많았고 맞아. 뭐 이것이 뭐 어디서 퍼뜨린 거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또 음모론을 들춰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음모론이라는 거는 또 다른 새로운 네트워크를 가져가는 거고. 그죠. 그런 운동들이 또 그다음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이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인종적인 그 사회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 야나 오일러에게도 그것은 되게 직격탄일 것 같은 게 첫 번째 그런 인종 운동 코로나 같은 것들이 첫 번째 서양의 민낯을 컴플렉스 제대로 까발리고 왜냐 블랙 라이브스 매터는 백인들을 고발하는 운동이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격변들 코로나로 일어난 뭐 예를 들면 파시즘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이 또 되게 약간 뭐 사회적 이슈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트럼프가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자신의 내적으로 자신의 외적으로 되게 많은 걸 생각해보는 시기일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다음 작업이 더 궁금한 거죠. 2020년에 어쨌든 이렇게 혹독하게 겪었고 재밌는 건 이 작업이 결국에 2020년 2월 작업이라는 거.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이었죠. 아직 안 그러니까 막 터진 시대죠. 그때는 사실은 우리나라만 좀 터지고 그쵸, 중국이랑 이 당시엔 유럽엔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죠. 아무튼 뭐 저희가 이제 본편에 2편까지 마치고 작업도 하나씩 소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보고 사실 야나오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뭐 저희가 저랑 오펜 씨랑 술자리를 가지면은 꼭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몇 시간 또 주구장창 떠들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는 정리를 하고 약간 정리를 한 상태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리고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어떠한 조심성도 있고 이거는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게 절대적인 해석이 아니잖아요. 그쵸, 절대적인 분석도 아닐 뿐더러 뭐 나름은 객관적이라고 노력은 했지만 뭐 절대 이것은 이제 답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추천하는 방법 중 직접 보시고 판단해라. 그러니까 저희가 적어도 사진을 올려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했을 때 또 자신만의 또 재밌는 생각 있으면 저희한테도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항상 정말 값진 거죠.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혹시나 뭐 재밌는 의견 있으시면 많이 보내주시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작업에 대한 그리고 작가 전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사실 청취자분들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아예 모르셨던 미술에 뭐 아예 문외한이셨던 아예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다음에 야나 오일러 작업을 보고 스스로 어떤 해석을 하거나 그럼 재밌겠네. 약간 그런 사건이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 팟캐스트로 바라고 있는 좀 긍정적 효과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특정 가수의 앨범도 다음 앨범도 그 사람이 뭘 했던 앨범을 알아야 더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좀 부족하지만 야나 오일러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과 작업을 좀 분석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아티스트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아직 고민 중입니다. 네, 저희도 아직 고민 중인데 또 재미있고 신선한 작가로 또 찾아올 수 있도록 이 방송이 있으면 딱 2주 정도 뒤에 새 작가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한번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이상 저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이상 모두 이제 건강하시고 그러면 또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사카린 5편이었습니다. 더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